이건 집이 아닙니다. 인간을 가두는 차가운 콘크리트 탁장일 뿐이라고요. 난 절대 이 바닥에 앉지 않을 겁니다. 충격입니다. 서울을 방문 중인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 자문위원 아서 펜들턴 씨가 기록적인 폭설 속에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실종 직전 SNS에 남긴 한국 아파트는 영혼 없는 콘크리트 묘지라는 비난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하 20도의 서울,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고작 3cm 두께의 바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파를 놔두고 바닥에 눕는 한국인들을 보며 문명화되지 않았다고 비웃던 그가 왜 불과 48시간 만에 남의 집거실 바닥에 앉아 뼈 코까지 골게 되었을까요? 뼛속까지 시린 한국의 추위에 떨던 오만한 영국 신사의 영혼을 녹여버린 한국 아파트에 보이지 않는 기술, 그 충격적이고 따뜻했던 72시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짧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왕립 건축가 협회 자문위원이자 고전주의 건축 역사가이나서 펜들턴입니다. 올해로 62, 제 인생의 절반은 돌과 벽돌이 만들어내는 우아한 곡선을 사랑하는 데 바쳤고 나머지 절반은 현대 건축이라 불리는 저 흉측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비판하는 데 썼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2025년 12월 5일의 서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런던행 비행기 표를 끊어 도망치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 도시의 미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살을 애는 듯한, 아니 뼈를 깎아내는 듯한 이 지독한 추위 때문입니다. 젠장, 런던의 겨울은 우울할지언정 이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아요. 이건 마치 공기가 내 무릎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군요. 제 투덜거림의 옆에 서 있던 김 교수가 난처한 듯 웃으며 목도리를 고쳐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주거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로 이번 제 방한 일정을 돕고 있는 친구입니다. 제 지병인 류머티즘 관절염은 기가 막힌 날씨 탐지기입니다. 습하고 으슬으슬한 런던에서도 쑤시는 날이 많았지만 서울의 이 건조하고 날카로운 칼바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두꺼운 울 코트와 캐시미어 머플러로 중무장했지만 무릎 관절 사이로 파고드는 냉기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 텅 빈 이 거대한 단지는 제 눈에는 그저 거대한 콘크리트 묘비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높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의 건물이 도미노처럼 늘어선 모습이라니. 아서 이 단지는 한국 최신 스마트 기술과 친환경 공법이 집약된 곳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엔 일러요. 김 교수의 변호에도 저는 콧방귀를 낍니다. 이건 건축이 아닙니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이죠. 인간의 개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달장일 뿐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삶이 가능합니까? 저는 지팡이로 꽁꽁 얼어붙은 보도블록을 툭툭 쳤습니다. 제 눈에 비친 한국의 아파트는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인간의 존엄을 희생시킨 결과물입니다. 창문은 지나치게 크고 벽은 얇아 보이며 건물 간격은 숨이 막힐 듯 좁습니다. 런던의 빅토리아 양식 주택들이 가진 그 붉은 벽돌의 따스함과 견고함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하늘빛이 심상치 않게 변합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예보에 없던 기습 폭설입니다.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텅 빈 아파트 단지 사이를 휘감습니다. 건설 현장의 가림막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펄럭입니다. 제 무릎의 통증은 이제 비명을 지르는 수준입니다.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다리가 덜덜 떨려옵니다. 아서 눈발이 너무 거셉니다. 차가 있는 곳까지 가기엔 거리가 좀 있어요. 일단 저기 모델하우스 겸 임시 사무소로 들어갑시다. 아직 난방 점검 중이라 완전히 따뜻하진 않겠지만 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김 교수가 가리킨 곳은 입주 점검을 위해 임시로 개방해둔 1층 세대였습니다.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겨를 없이 절뚝거리며 그를 따라갑니다. 이 끔찍한 콘크리트 상자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분명 난방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빈집이라고 했습니다. 바깥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혹한이고요. 그런데 이중으로 된 현관문을 닫자마자 바깥의 그 끔찍한 바람 소리가 거짓말처럼 차단됩니다.
마치 진공 상태에 들어온 듯한 고요함. 그리고 아직 온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냉동고처럼 차갑지도 않은 묘한 공기. 이것이 저와 한국 아파트, 그리고 그 바닥과의 첫 번째 대면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고막을 때리던 날카로운 바람, 소리도, 공사 현장에 철골이 부딪히는 굉음도 마치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두꺼운 철제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런던의 낡은 나무 문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리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이 문은 마치 금고의 입구처럼 묵직하고 단호했습니다. 실내는 아직 온기가 돌지 않아 서늘했습니다. 입주 전인 빈집 특유의 시멘트 냄새와 새 가구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죠. 하지만 기묘했습니다. 분명 난방이 꺼진 상태인데도 바깥의 살인적인 냉기가 살갗을 직접 찌르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막이 저와 바깥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교수가 바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러 간 사이 저는 지팡이에 의지의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아파트가 가진 첫 번째 방어 기제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창문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유리 성벽이었습니다. 영국의 고풍스러운 주택들이 자랑하는 세시 윈도우는 아름답지만 겨울이면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펄럭이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낭만이라 불렀고 두꺼운 스웨터를 입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눈앞에 있는 이것은 낭만 따위는 철저히 배제한 오직 생존과 효율만을 위해 설계된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고 창문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손이 얼어붙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유리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유리 두 장이 한 조를 이루고 그 조가 다시 이중으로 겹쳐진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창틀은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단단한 플라스틱 합성, 소재 PVC로 되어 있어 열전도를 원천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지금 눈보라가 휘몰아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수라장입니다. 가로수가 꺾일 듯 흔들리고 공사장의 가림막이 찢겨나가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오직 시각적으로만 폭설을 느낄 수 있을 뿐 청각과 촉각은 바깥의 재난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벙커 수준이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달장이라고 비웃었던 이 공간이 사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을 가장 확실하게 격리시키는 요새였던 겁니다. 건축의 본질이 비바람으로부터의 피난처라면 이 아파트는 그 기능을 과할 정도로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무릎이 다시금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단열이 잘 된 요새라 해도 내부에서 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식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류머티즘이 보내는 신호는 정확했습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톱으로 켜는 듯 욱신거리기 시작했고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한기가 스멀스멀 기어나왔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벽면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라디에이터나 벽난로를 찾기 위해서였죠. 영국에서는 추위를 느끼면 반사적으로 열원을 찾아 그 옆에 붙어 서는 게 본능입니다. 뜨거운 라디에이터에 엉덩이를 대거나 벽난로 앞에 웅크리고 있어야 비로소 안심이 되니까요. 그러나 이 넓은 거실 어디에도 라디에이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튀어나온 배관도 온풍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끈한 벽지와 텅 빈 바닥뿐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열을 얻는 걸까요? 혹시 천장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건가 싶어 위를 쳐다봤지만 시스템 에어컨 구멍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김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조차 이동까지 접근하기 어렵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력 공급도 불안정해 언제 끊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 안에 갇힌 겁니다. 열원 하나 없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 빈집에서 말입니다. 저는 소파도 없이 텅 빈 거실 한 구석에 엉거주춤 섰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바닥에라도 주저앉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 신사로서의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제 상식 속에서 바닥은 가장 차갑고 더럽고 냉기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찬 공기는 아래로 깔리는 법이니까요. 입김이 하얗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이중창이 훌륭하다 해도 난방 없는 콘크리트 건물은 거대한 냉장고나 다름없습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막았지만 건물 자체가 머금고 있는 냉기는 서서히 제 발목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벽에 붙은 작은 패널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패드라고 부르는 기계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초조한 눈빛으로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서 조금만 견디세요. 중앙 난방 시스템은 가동 요청을 했는데 아직 보일러가 예열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기가 버텨줘야 할 텐데. 그의 말이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허리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코트깃을 여미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무덤이 맞았습니다. 화려한 유리로 장식된 얼어 죽기 딱 좋은 현대식 무덤. 저는 이 차가운 바닥 위에서 동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미세하게 웅 하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벽이 아니라 제 발바닥 아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웅 하는 소리는 찰나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잠에서 깨어나며 기지개를 켜는 듯한 낮은 진동이 발바닥을 스치고 지나갔을 뿐 다시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방금 그 소리 들었습니까? 보일러가 돌아가는 겁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김 교수는 월패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서. 중앙 제어실 신호가 끊겼습니다. 전력 과부하로 단지 전체의 메인 서버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난방이 안 된다는 뜻이군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리 단열이 완벽해도 열원이 사라진 이상 이곳은 거대한 콘크리트 냉장고가 될 뿐입니다. 시계 바늘은 오후 5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에는 야속할 정도로 짧았고 거실에는 벌써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의 가로등조차 켜지지 않는 걸 보니 정전이 확실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속도가 체감되었습니다. 코끝이 시려오고 입을 열 때마다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코트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고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럴 때 난로가 있는 펍으로 뛰어들거나 집안의 모든 문을 닫고 라디에이터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몸을 녹일 그 어떤 구석도 없었습니다. 젠장, 이놈의 넓은 거실이 문제야. 공간이 너무 넓어서 공기가 데워질 틈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제가 투덜거리며 안방으로 보이는 문 쪽으로 가려는데 김 교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아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뭘 가만히 있으란 겁니까? 얼어 죽게 생겼는데. 아니요, 발을 느껴보세요. 김 교수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화를 내며 발을 때려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착각일까요? 분명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뺨을 스치는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고 손끝은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구두 밑창, 그 두꺼운 가죽을 뚫고 아주 미세한, 하지만 분명한 어떤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미지근함이라 부르기도 조심스러운 아주 옅은 온기였습니다. 마치 한여름 햇볕을 머금은 돌멩이를 만지는 듯한 느낌. 이게 뭡니까? 시운전입니다. 아서 우리가 들어오기 직전에 난방 시운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일러는 꺼졌지만 뜨거운 물은 이미 바닥 아래 파이프를 한 바퀴 돌고 나갔다는 뜻이죠.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보일러가 꺼졌잖습니까? 라디에이터도 전원을 끄면 10분 만에 차가워집니다. 이미 30분이 넘게 지났어요. 이까짓 잔열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서, 당신은 아직 온도를 모릅니다. 라디에이터는 금속을 달구어 공기를 데우지만 온돌은 돌을 데우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돌이죠. 한번 달궈진 돌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주저없이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더러운 먼지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경악하며 내려다보았습니다. 영국 신사로서, 아니 문명인으로서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앉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닥은 발이 닿는 곳이지 몸이 닿는 곳이 아니니까요. 어서 앉으세요. 위쪽 공기는 차갑지만 바닥 근처는 따뜻합니다. 열기는 위로 올라오니까요. 김 교수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탁탁 치며 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구조를 기다리는 꼴이라니.
차라리 얼어 죽더라도 품위 있게 서서 죽는 편을 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깔고 앉는 척하며 엉덩이를 바닥에서 최대한 띄운 채 쪼그려 앉은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고 실내 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공기는 차가운데 제 발바닥과 발목 주변은 묘하게 훈훈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제 발목을 감싸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돼. 라디에이터 난방은 대류 현상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천장으로 올라가고 바닥에는 찬 공기가 깔립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수면 양말이 필수죠. 그런데 이곳은 정반대였습니다. 바닥이 가장 따뜻하고 천장이 가장 차가웠습니다. 여력하게 법칙이 거꾸로 작용하는 공간. 결국 제 무릎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허벅지를 타고 척추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신음하며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서, 괜찮으세요? 김 교수가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울바지를 뚫고 엉덩이 살에 직접 닿은 그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울 거라 예상했던 콘크리트 바닥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체온처럼 뭉근하게 저를 받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난로의 공격적인 뜨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품속 같은 혹은 따뜻하게 데워진 목욕물에 몸을 담글 때의 그 안도감 같은 온기였습니다.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바닥만이 홀로 살아남아 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안심해. 나는 아직 식지 않았어. 저도 모르게 지팡이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문명인의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생생해서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의 바닥, 그 보이지 않는 불과 맺은 첫 번째 타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스마트폰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하얀 지옥이었습니다. 창문에 귀를 대보면 눈보라가 유리를 긁어대는 소리가 마치 짐승의 발톱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생존한 것을 넘어 묘한 안락함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벗어 베개처럼 말고 바닥에 완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등 전체로 전해지는 그 뭉근한 열기. 그것은 몇 시간 전 켜졌다가 꺼진 보일러의 잔열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끈질기고 거대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전기도 끊겼고 보일러도 멈췄는데 어떻게 바닥이 아직도 이렇게 따뜻합니까? 이 아파트 지하에 마그마라도 흐르는 겁니까? 어둠 속에서 김 교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그마는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아서, 이곳은 개별 보일러를 쓰지 않아요. 지역 난방 디스트릭트 히팅 시스템입니다. 지역 난방이라니요? 이 도시 저편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남은 폐열로 물을 끓입니다. 그 뜨거운 물이 지하 수킬로미터의 거대한 파이프를 타고 이 단지까지 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저는 누운 채로 바닥을 손바닥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각 집마다 가스 보일러를 돌리거나 전기를 태워야만 열을 얻습니다. 내 집의 열은 온전히 내 비용이고 내 책임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발전소에서 버려질 뻔한 에너지를 재활용해 도시 전체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단지는 정전이지만 저 멀리 발전소는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땅속을 흐르는 그 거대한 열기가 아파트 지하, 기계실까지는 도달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이 바닥 콘크리트는 그 열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머금고 있는 거고요. 김 교수의 설명에 머릿속에 전구 하나가 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아파트를 개성 없는 콘크리트 덩어리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등을 지지며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이 바닥은 단순한 시멘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배터리였습니다. 도시가 보내준 열을 저장했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인간에게 천천히 돌려주는 거대한 추결조. 건축이 예술이 아니라 과학이었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런던의 우리 집은 아름다운 벽난로가 있지만 불이 꺼지는 순간 냉골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투박한 아파트는 시스템이 멈춘 뒤에도 스스로 온기를 품고 인간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흉물이라 여겼던 이 거대한 단지가 사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바닥과 한 몸이 되어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었을까? 계십니까? 구조대입니다. 묵직한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고 눈보라는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주황색 제복을 입은 구조대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상에, 이 추위에 밤을 새우셨다고요? 괜찮으십니까? 구조대원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엉덩이를 탁탁 털었습니다. 관절의 통증은 놀라울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멀쩡합니다. 오히려 런던 제 침대보다 더 푹 잤는걸요. 제 농담에 김 교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는 구조대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로는 이미 제설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아서, 여기서 가까운 곳에 제 집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로 가시죠. 따뜻한 밥이라도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 교수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빈집 바닥도 이 정도인데 진짜 사람이 사는 집, 그 완성된 온돌은 과연 어떤 느낌일지. 우리는 김 교수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구조되어 도착한 김 교수의 집은 빈 공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안락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공기가 젖은 코트를 감쌌고 주방에서는 구수한 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집, 온기가 흐르는 진짜 한국의 아파트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저는 기이한 광경에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분명 최고급 이탈리아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눈썰미로 보건대 꽤나 비싼 물건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 훌륭한 소파를 놔두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파를 등받이 삼아 등을 기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구를 고작 등받이로 쓰다니 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야만적인 공간 활용이란 말입니까? 저는 런던의 제 서재에 있는 1인용 암체어를 떠올리며 절대 저 바닥 문명에 동화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영국 신사는 바닥에 앉지 않습니다. 바닥은 발이 닿는 곳이지 엉덩이를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젖은 외투를 벗고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바닥의 방석을 가리키며 앉기를 권했지만 저는 애써 외면하며 소파 끝자락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습니다. 하지만 소파 위는 이미 아이들의 장난감과 개어놓은 빨래들이 점령하고 있어 편안히 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0년을 괴롭혀온 무릎 통증이 다시금 신호를 보냈습니다. 빈집에서의 하룻밤으로 지칠 대로 지친 관절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으니 피가 쏠려 욱신거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김 교수의 가족들은 너무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닥과 한 몸이 된 듯 노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일단 다리를 펴고 싶다는 본능이 이성을 눌렀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엉덩이를 소파에서 미끄러뜨려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척추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빈집에서 느꼈던 미지근한 잔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뜨끈한 열기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강타했습니다. 런던의 라디에이터가 공기만 태워 얼굴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뜨거운 돌 위에 몸을 얹은 듯한 그 원초적인 열기는 뭉쳐있던 근육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비싼 소파를 놔두고 바닥에 앉는지 그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파는 푹신하지만 차갑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은 살아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다리를 쭉 뻗고 엉덩이를 바닥 깊숙이 밀착시켰습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제 몸은 바닥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지병인 류머티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찜질팩으로 전신을 감싼 듯한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급격한 피로가 밀물처럼 덮쳐왔습니다. 김 교수의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오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제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단 3초였을 겁니다.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입이 벌어졌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제 콧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정적을 깨는 그 묵직한 파열음에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마주친 것은
김 교수 가족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을 펴다 말고 동작을 멈춘 채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진 아이의 표정에서 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영국 왕립건축가 협회 자문위원이 남의 집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돼지 멱다는 소리를 냈다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자세를 고쳐 앉으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저를 놔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망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거실로 커다란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의자가 있는 식탁이 아닌 바닥에 앉아 먹는 낮은 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뜨거운 국, 그리고 각종 반찬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소파가 든든하게 허리를 받쳐주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온돌이 끊임없이 열기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입안으로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닥, 한번 앉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마성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온몸을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따뜻한 한국식 타락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포만감과 온기에 취해 비몽사몽하던 정신이 맑아질 무렵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거실 벽면에 붙은 작은 직사각형 패널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그것을 월패드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터폰이나 보일러 조절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김 교수가 그 화면을 조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콘크리트 상자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지능을 가진 유기체임을 깨달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집안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전력량과 가스량, 수도 사용량이 그래프로 표시되었고 심지어 이번 달 예상 관리비까지 산출되어 있었습니다. 런던의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날아오는 고지서를 받아보고서야 난방비를 걱정하며 뒤늦게 라디에이터를 끄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에너지가 눈에 보이는 숫자로 시각화되어 입주민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연결성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외출 버튼을 누르자 집안의 모든 전등이 일제히 소등되고 가스 밸브가 잠겼습니다.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호출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신발을 신는 시간까지 계산의 승강기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집사가 스문의 시간 상주하며 집안일을 돌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택배가 도착하면 알림이 뜨고 방문자 영상이 기록되며 주차 위치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아파트를 획일적인 수용소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획일적인 구조 덕분에 이토록 완벽한 네트워크 통합이 가능했던 겁니다. 개별 주택이 주는 낭만은 불편함을 담보로 합니다. 반면 이 거대한 아파트 단지는 개인의 삶을 시스템으로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런던에 있는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낡은 배관이 터질까 전전긍긍하고 외풍 때문에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던 그녀에게 이 스마트한 요새는 꿈같은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믿었던 제 신념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섬세하게 인간의 동선을 배려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이라면 그것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휴머니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은 뜨겁게 몸을 데우고 벽은 차갑게 머리를 식혀주는 집. 한국의 아파트는 제가 알던 건축학 개론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관리비, 고지서를 우연히 보게 된 저는 또 한 번의 문화적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 교수는 무심코 지난달 난방비 내역을 보여주었는데 그 숫자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런던의 낡은 빅토리아 양식 주택에서 제가 매달 지불하는 가스비의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런던은 지금 에너지 위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치솟는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실내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지내고 노인들은 난방을 끄고 전기 담요 하나의 의지에 겨울을 버팁니다. 아름다운 벽돌집의 낭만 뒤에는 추위라는 가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곳 서울의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제가 흉물스러운 달장이라 비난했던 이 고밀도 주거 형태가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공유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천 세대가 벽을 맞대고 열을 보존하며 지역 난방으로 에너지를 공동 구매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결과였습니다. 저는 고지서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숭배했던 건축의 미학은 어쩌면 돈 많은 소수만을 위한 사치였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건축이란 가난한 사람도 늙고 병든 사람도 얼어 죽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것들이 묘비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창문 안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반팔 차림으로 따뜻한 바닥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런던의 가족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지금. 이 콘크리트 숲은 가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따뜻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집은 보기에 좋은 조각품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기계여야 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그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출국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 제 가방 속에는 낯선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산 1인용 온열 매트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면 제 서재의 가죽 소파 위에 깔아둘 작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엉덩이 밑에서 올라오는 그 뜨끈한 열기 없이는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여전히 성냥갑 같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이 삭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단단한 외피 속에 숨겨진 부드러운 속살, 시스템이 인간을 돌보는 방식,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체온을 나누는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건축가로서 평생 형태에 집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72시간은 저에게 본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중요한 것은 새지 않는 창문이었고, 높은 천장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바닥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면 협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제목은 콘크리트 달장의 기적으로 정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우아함을 버리고 실용주의에 굴복했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영하 20도의 폭설 속에서도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자궁속처럼 안락해지는 그 바닥의 위대함을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발 아래로 멀어집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엉덩이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온기를 되새겨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만했던 영국 건축가는 한국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비로소 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는가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가 매일 밟고 서 있는 이 익숙한 바닥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적 같은 온기였음을 다시금 느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